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지상파 3사 특히 이제 KBS, MBC 여론조사에서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 응답자의 66%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것은 그 갤럽 조사에서도 견고하게 이 중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여론이 상당히 1년 넘게 이게 지속이 되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도가 이제 이념 성향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부터 중도의 중도 진보화가 됩니다. 약간 중도가. 중도 진보화. 예. 그러니까 중도가 약간 진보 쪽으로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슈를 이렇게 보면은 진보가 이쪽으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쪽 편으로 이렇게 응답 비율이 이제 높다라고 하면 그 분포 양상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중도가 되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란 청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검찰 개혁, 중도가 끊임없이 이거를 그 견인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의 전략 라인이 2022년 대선과 지선을 패배하고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그 이탈? 끌어당겼다.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을 또 많이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민주당의 전략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과연 이걸 중도라고 해야 될지 지금 보면은 중도이신 분들은 윤석열 그 윤어게인이라든지 윤석열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됐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게 재미있는 게 5점 척도로 이념 성향을 분해해 버리면 그러니까 진보도 매우 진보가 있고 중도 진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도가 있고 그 보수도 매우 보수와 중도 보수를 놔두면 중도 보수가 이제 중도화돼요. 자, 매우 진보와 재밌네. 매우 진보와 중도 진보는 의견 분포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진보는. 그런데 보수는 매우 보수와 중도 보수가 따로 놀아요. 그러면서 중도 보수가 중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이슈에서 그렇고요.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중도 보수가 의견 분포가 지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지지도는 중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중도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PK, TK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당은 민주당은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못합니다. 항상 뭐냐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통 대통령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는 20%포인트의 갭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갭이 뭐냐? 대통령의 순수한 국정 동력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 60% 중반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 40% 중반 나옵니다. 그 여당 지지도는. 지지율이? 그러면 이렇게 20%포인트는 대통령 국정을 밀어주는 힘인데 이게 바로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마케팅으로 나가는 거죠. 아, 대통령 마케팅으로 나간다. 그렇죠. 특히나 PK나 충청이라든지 이런 격전지에서는 대통령 마케팅 아니면 여당이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야당은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여당은 당연히 어떤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좀 이따도 보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은 지금 대단합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중도 보수이신 분들까지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만 좀 보태면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월등한 실력도 있지만 또 시대적으로도 이게 맞물린 것이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그러니까 붕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골대가 골키퍼가 있으면 골 넣기 어렵잖아요. 근데 골키퍼가 집에 갔어요. 골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전 아까 중도 보수, 합리 보수, 극단 보수 이제 3분계로 나눈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제로라고 하는 이 쇠빙선을 띄우기 위해 지금 너무 좋은 환경적인 요건이 있는 거예요. 엔진도 튼튼하고 빈벽도 지금 살짝 녹아 있어요. 햇빛을 좀 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초압도적 대승을 거둬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 종말이 훨씬 더 앞당겨진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중도라는 실체를
보수냐 진보냐로 구별이 안 돼서 중도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중도 안에서 진보 보수 나누는 건 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중도라는 사람들은 어느 진영에 대한 소속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캐스팅 보트. 네, 캐스팅 보트하고 이분들은 나를 진보로라고도 분류하지 말고 예. 보수라고도 분류하지 마. 그러면서 이분들은 사안별로 올바름 내지는 평가를. 사안별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평가를 하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중도의 이익이라고 하면요 그게 국익이에요. 아니,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월급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또 벌금도 내고 뭐 룰을 지키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네. 전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 이분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국익에 부합한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던지는 아젠다가 네. 코스피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미국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부동산. 네. 아니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되는 사람이 더 절대 다수고 국민들이 지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도 야 이거 나라가 이래가지고 잘 되겠나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아젠다를 대통령께서 던지고 아 대한민국 이거 망국적 구조 네. 개혁해야 된다. 내가 해내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박수 안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아주 처음 보는 말씀 유형입니다. 주신 대로 저도 이제 명절 연휴 기간에 이제 국회의원들 쭉 전화 돌려서 취재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대요. 이제 한 택시 기사분을 만난 정치인이 있는데 이번 정국에서 코스피가 5,500포인트까지 가고 막 이러면서 그 몇 달 사이에 삼성전자로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택시대가 안 잡힌다. 내가 택시를 계속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내내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간에 이제 X로 설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또 이런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을 부추긴 정치인 들이 문제다. 심지어 이해충돌 상황까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시골집 부모님들의 시골집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모께서 휴대폰만도 못한 내가 어서 죽어야 허는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노모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뭐 허름한 주택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이제 그 중요한 쟁점이 됐어요. 실제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제, 민생, 안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통령 평가, 국정 운영 평가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TK 정치인 제가 취재했을 때도 흔들림 없이 끌고 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TK 유권자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계속 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나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부동산 이슈가 만약에 지금 보면은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20%대로 저조했습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60%대였을 때에도 부동산 정책은 20%대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외교가 60%대였으니까 외교 때문에 대통령 긍정률이 상당히 상방 압력을 받아줬는데 부동산은 사실은 아킬레스건이자 고장난 시한폭탄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꺼내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MBC 여론조사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52%가 지금 51로 나오네. 저거 합산하면 51인데 네. 52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저거는 여튼 KBS 조사 같아요. 예. KBS요. 예. 예. 저 예. KBS도 앞서 주신 거는 50%가 다 MBC 고. 넘어요. 예. 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거는 잘잘못 평가는 아니에요. 잘잘못 평가는 아니고 네. 효과가 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KBS 조사네요. 51입니다. KBS가 부정 평가는 41입니다. 그러니까 10% 포인트 격차로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11호, 네. 15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규제죠, 규제, 주담대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네네. 일부 있었던 그 대책에서는 그때는 MBS 조사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 37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말에 나온 그 공급 대책이죠,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47 나왔습니다. 네. 지금 KBS 조사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51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은 절반 넘어가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튼간에 좀 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규제도 많고 해서 세금도 이제 여러 가지고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국민 많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평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거든요.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제가 이재명 정부 지금 20%대의 부동산 정책 잘했다라는 평가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예. 이재명 정부요. 이번. 예, 그러니까 작년도 말 정도에. 네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긍정 평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6%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조사. 부동산. 예.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어요. 실망한 분들. 그렇죠. 정권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 가장 높을 때가 31. 그리고 빠졌을 때 10%대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 35. 네. 그리고 지금 20%대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 반 동안 그러니까 올해가 신년이 지나서 한 달 반 동안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도 있었고 예. 대책이 한번 나왔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긍정 평가 지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죠. 네. 그게 50%가 넘었다라는 건 이거는 수용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KBS 결과 중에 하나만 더 네. 보시겠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 예. 유예 폐지와 관련돼서 조사했습니다. 음.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 긍정 응답이 65입니다. 65. 예. 이거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예. 65면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이건 대세거든요. 대세다. 예. 60%가 넘어가면 대세다. 65가 넘어가면 65가 대세죠. 넘어가면. 3분의 2가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57%가 찬성, 35%가 반대 이렇게 들어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그 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 유예는 없다와 관련해서 서울은 또 반대예요. 서울은 40%가 긍정적이고 51%가 부정적인 걸로도 조사가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조사마다 조금 다른데 네. KBS 조사에서는 KBS 조사입니다. 긍정 평가가 59입니다. KBS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가지고 예. 조사 기간마다. 조사마다 다르고요. 다르구나. 그거는 이제 질문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네. 이 효과성을 물어봤을 때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나온 정책과 그리고 대통령 메시지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가지고 딱 그것만 물어봤을 때 KBS 네. 조사에서는 59가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이분 중에서 66%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다. 대세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다만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예. 여기는 이제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앞으로 더 봐야 되는데 지방선거 직전 5월 9일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때까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과연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의 정책 성과 중심으로 선거가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네.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네. 4월 말에 2018년 2월 예. 그때도 지방선거 앞둔 2월이죠. 그렇죠. 2월이죠. 지금도 2월이죠. 맞습니다. 대통령 긍정률 60%대, 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40%대 예. 비슷합니다. 2018년과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어게인 2018년? 그거는 모르죠. 왜냐? 네. 2018년 4월을 보게 될 것 같으면 4월 예. 말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도보다리 회담. 예. 판문점. 예. 그렇죠. 판문점.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 긍정률이 83을 찍습니다. 갤럽에서요. 83. 예. 예. 그리고 여당 지지도가 55를 찍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올해 4월에도 지금 시진핑과 예. 트럼프의 만남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4월에. 이게 해빙기를 맞는 거냐 도대체 우리 남북 간에 네. 북녘 동포들하고의 네. 해빙기가 되느냐에 따라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당시에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북미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네.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은 부동산과 예.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아. 이 두 가지를 쥔다면 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러게.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조건이 나은 게 그때는 보수 분열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보수 분열까지 하나 더 얹어야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장동혁 메뉴가 하나 네, 더 더 추가죠. 추가죠. 유리한 게 추가. 예. 한동훈계, 한동훈계. 뭐 황교안, 자유화혁신, 이준성 예.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4-5개로 지금 이 보수도 뭐 고만고만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2018년도처럼 뭐 예를 들면 뭐 대외 관계라든지 네, 네. 아니 부동산 이슈가 대통령이 줄 수 있는 하나의 주도권이라면은 네. 보수 분열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이거는 놀라운 성과가 나올 수 있어. 제가 아까 초압도적인 성과. 승리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 그 말씀 중에 트위터로
그 새해 소망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원 성취. 그 어려운 예. 시절을 몸으로 느꼈던. 그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을 느끼시고 네. 눈물 흘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정치인들 생각할 때 다 똑같아, 다 별로야라고 네. 하는 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권력 잡아가지고 본인 좀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네. 권력으로만 올라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권력도 권력이지만 네. 일단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그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정치의 영역에서 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선하게 딱지를 붙이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행태에 대해서는 선악 구별을 해야죠. 네. 우리가 뭐 어떤 행동 잘했다 잘못했다 하니까 뭐 형법으로 처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라는 사람을 악마화한 게 아닌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우리 노모께서 명절에 눈물 흘리고 계신다라는 효심 마케팅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예. 아니 불효가 아니라 지금 불충한 공복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충 공복이다. 네. 아니 국민들 앞에 불충한 것 같은데 불효자의 지금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악으로 규정한 건 뭐냐? 부의 왜곡 현상입니다. 자산을 축적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쵸. 자산을 올바른 방식으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부를 누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예.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정치인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네. 다주택자 내지는 어떤 국민들을 나눠가지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건데 네. 그럼 부의 왜곡이 어떤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독과점을 규제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독과점 하면은 벌칙까지 매기거든요. 과징금도 때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필수제, 의식주와 관련된 거를 누군가가 독과점을 하고 사재기를 하니까 이 부의 왜곡 현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걸 깨뜨려야 된다. 이건 사실은요. 기득권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막 6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그렇죠. 또 경제신문이 거기에 옮겨 붙었고 맞습니다. 이 건설 재벌들이 다 갖다 다 붙은 같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기득권과 절연한 대통령이라면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려운 짐을 어깨에 가득 지고 네. 연휴에도 쉬지도 못하고 물론 영화는 하나 보셨다고는 네. 합니다만은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압도적인 힘을 여기에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서 편짜기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공정한 조세제도 만들겠다. 이 두 개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대안을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럼 실거주자 위주로 가지 않고 공정조세로 이거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실보유라든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공정조세가 아니라 불공정조세를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거나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불효자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 빗자루로 막 집 쓸고 있고 아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미지 이거는 정치, 이미지 야당 정치. 대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